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전해드리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슈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들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 보면 국내 시장도 그렇고 물론 국내 시장이 훨씬 강합니다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훨씬 강한 게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촉발됐던 이 갈등이 미국과 이란으로도 갈등이 좀 퍼질 수 있다. 이란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죠. 이 우려감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얘기가 나왔죠. 관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하락해야지 맞죠. 이런 이슈들이 평상시처럼 나왔으면 주가는 약 한 1% 정도는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의 분위기 계속 우상향에 대한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덮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이제는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낮게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왔죠. 채권금리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됐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라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모든 우려감들을 덮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실적이죠. 이 지수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국내 같은 경우 환율과 유동성이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그 나라 증시에 특히나도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이 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3%가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장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없애주면서 시장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상승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상승만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시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관세 물론 이제 관세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전처럼 목소리를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낸다라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힘든 시간들이 단기적으로 또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쪽 플러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로 좀 넘어와 보면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계속 삽니다. 외국인이. 6월 2일 1177억 원부터 시작해서요. 대통령 대선 이후에 6월 4일부터 정말 많이 샀죠.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6일 동안 외국인은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6일 동안 4조 원 넘게 했다. 하루에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기관들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 좀 차익 실현을 좀 했죠.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대선 이후에 3일 동안 한 3조 원 정도 샀었는데요. 이 3일보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기관의 매도도 조금씩은 섞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수도 3,000포인트에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건 이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었던 이 부분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원래 한 2,8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사이는 됐어야지 맞는데 그동안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근데 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점. 계속 한참 한없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 맞서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맞서면서 매매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2,900포인트 위에서 매도를 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 이전에 2,600에서 2,700, 2,700에서 2,800 갈 때에는 거의 다 개인들만 팔았거든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기에서 다시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더 한번 끌어올려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물론 개인도 순매도입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370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자리에는 조금은 고민이 되는 자리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자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매도 많이 나왔다. 2,900 이상에서는 이전처럼 2,900 아래처럼 강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자리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쉼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되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 약화되고 기관도 매도가 좀 섞여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무언가 대형주를 베팅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종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좋았던 종목이 조선주, 그리고 방산, 자동차, 건설, 운송장비와 건설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더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조선, 방산, 자동차, 건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상승 강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관세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있죠.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의 공통점이 있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먼저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오라클 살펴보면 이 증시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 실적에 대해서 좀 방점을 맞추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밸류업. 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수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밸류업은 사실 이 밸류업 지수를 작년에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배당만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다라면은 이제는 은행주, 증권주, 자동차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들도 물론이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주사들이 주가가 좋았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주사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죠. 사업회사 대비해서 지주회사들은 항상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지주사들도 밸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받았었던 이 지주사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내마녀의 날이 무색하게 어제 양대 증시 또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디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밸류업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서 자동차 관련주 하반기에 대해 자동차 어떻게 돌아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폐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쪽 업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가슴이 덜컹덜컹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최대 피해주를 섹터를 골라봐라. 무엇보다 자동차죠.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최대 피해로 자동차 업종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다시 자동차 업종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관세 얘기 나오고요. 철강은 지금 비상이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 얘기가 다시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자동차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 12개월 예상 PER이 4배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기아 같은 경우 약 연간 한 11조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진율, 영업이익률 보면 현대차가 8.2%입니다. 기아가 10.7%고요. 기아보다 높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없어요. 기아 다음이 도요타거든요. 도요타 10% 안 됩니다. 한 9%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8%대고 그 아래가 GM이고 계속 그 아래로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4%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기아와 현대차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로 인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와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인센티브, 지금 나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하는 사원들이 훨씬 열심히 팔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자리를 상당히 좀 많이 잡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점유율 좀 더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미국 내의 MS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관세 10% 수준이 좀 나온다라면 지금 25% 수준이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 그리고 인센티브를 사실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0% 수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좀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25%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관세 25%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관세는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0이죠. 근데 25%에서 조금은 떨어지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영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관세를 당장 안 낮춰주더라도 시간을 좀 더 주거나 아니면 관세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낮춰주는 이전보다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낮춰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세 같은 경우는 10% 좀 넘을 수 있겠습니다만 10%까지는 인센티브 축소로 상세가 충분히 좀 가능한 선이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 축소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가 트럼프 최대 피해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관세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관세 25%가 거의 다 반영이 된 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간 그 정도의 수준만 반영이 좀 덜 됐죠. 그런데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관세에 대한 충격이 오더라도 여기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어려워요. 현대차와 기아는 긴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높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다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가이던스 발표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현금 보유량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매출액과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주주하는 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적으로 내어놓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량, 앞으로의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대차와 기아 주주하는 책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현대차가 6.6%입니다. 기아가 7%고요. 배당 수익률은 압도적이에요. 사실 현대차와 기아 다음으로 높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혼다와 도요타거든요. 혼다가 한 5% 되고요. 도요타가 4% 정도 됩니다.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압도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세는 최근 들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 협상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 좀 완화된 이런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관세 10%까지는 인센티브 내에서도 충분히 이 정리가 가능한 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 관세가 나오더라도 관세가 나온 만큼 대부분이 주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업종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미미하다라는 점. 그런데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고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 관심주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아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현대차와 기아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기아에 좀 더 높은 이 점수를 주는 게 이 기아 같은 경우가 이 영업 이익률도 현대차보다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현대차보다 기아가 좀 더 높죠. 그리고 기아의 강점 그러면 1번으로 나오는 게 SUV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SUV 계속적으로 좀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하이브리드와 SUV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기아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다른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의 이 5일 연속 순매수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관심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면 한 10만 원 정도 가면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10만 원 좀 아래에서부터는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10만 원 충분히 좀 매물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세 충격이 나와도 한 9만 원 정도를 거의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하락이 거의 최대치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10만 원에서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0만 원을 뚫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11만 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불안한 업황 속에서도 배당금 1위 종목입니다. 기아 살펴봤고요. 10만 원의 매물대가 있지만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 11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밸류업 관련돼서 그리고 주가 상승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죠. 대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섹터입니다. 은행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주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지 이런 상황들과 앞으로의 전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은행 종목들, 특히나 금융 섹터로 한번 묶어본다면 어제는 보험 섹터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은행 섹터를 살펴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은행주가 계속 상승을 했죠. 한 4월 초부터 해서 올라왔습니다. 4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약 한 50% 그 이상 올라온 날도 일도 있고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올라왔느냐라는 점을 살펴보면 이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보험주가 올라간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자리가 아니다. 은행주에 대한 주가의 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 자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업황만 살펴보면 은행 업종의 영업 환경만 살펴보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들이 좀 많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나왔던 게 예대마진이 커진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예대마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자이익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있어서 예대마진, 대출로 인한 수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성장세도 둔화됐어요. 그러면 은행이 이전에 했었던 본업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이자 이익보다는 비이자 이익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본업만 살펴봐도 은행 자체만 살펴봐도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 규모와 운용 여력이 확대가 되면서 기타 비이자 이익이 확대가 될 가능성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은행 금융지주 자체에서 최근 들어서 보험회사를 인수하겠다. 다른 은행 외의 다른 업종들을 인수하겠다. 증권사를 인수하겠다.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비이자 이익에 대한 중요성, 비이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자이익,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자이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비이자이익에 대한 이런 확대가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러면서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수익에 대한 다변화가 추구가 되고 이 다변화된 수익으로 인해서 이자이익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자본 적정성, 주주환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는 대출이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전성은 은행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신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추경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같은 경우는 부실 우려 차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대한 연체율 안정화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은행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주환원 여력도 확대가 된다라는 점.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주환원이 확대가 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책은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KB금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 1등주가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고민 없이 KB금융이다라고 대부분이 나오죠. 가장 그만큼 최고 수준의 자본 비율, 총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연속 좀 음봉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자본 비율,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 사실 10만 원을 11만 원을 넘었었다가 10만 5천 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죠. 굉장히 예전을 살펴봐도 지금 자리 주가는 처음 가보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장중 고점이 11만 4,800원이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11만 원 이상까지 올랐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11만 원 탈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일까요? 네, 통신주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LG U+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주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SK텔레콤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이 통신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을 한번 떠났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많이 떠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전에 이 외국인 비율이 높았었던 게 통신주죠. 외국인 비율이 높았었다고 외국인 떠나면서 다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좀 채워주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그만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LG U+ 같은 경우도 4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하고 4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만큼 통신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는 점. 그런데 LG U+의 좀 더 좋은 장점은 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주주환원책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안 그래도 외국인이 돌아오는데 이익도 좋아지고 주주환원책도 확대가 된다.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통신주들도 특히 LG U+도 21년도, 22년도에는 14,000원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14,00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13,000원도 22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 도달한 그런 주가인데 이전처럼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14,5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관심 종목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아, 그리고 KB금융, LG U+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슈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